자, 수특들은 다 샀겠지? 문학은 아직 안 나오고, 문학은 이제 다음 주에 나올 거고, 나머지 다 샀어요? 사나, 독서랑 택 과목이랑 사주시고, 수특 독서를 숙제로 내줄까 하는데 들었어요, 교시? 반드시 사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좀 순서를 달리합시다. 제일 마지막 걸 먼저 합시다. 157쪽. 이 지문은 사실 어렵지가 않다. 쉬운 지문이고, 예술이랑 과학이랑 좀 섞어놨죠. 첫 문단부터 네 번째 문단까지는 이제 과학적 원리가 좀 나오고, 다섯 번째 문단부터 끝까지 해가지고 음악의 어떤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지금 서술해주고 있는데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신경 썼어야 되는 거는 내가 볼 때는 두 가지 정도 말고는 없다고 보는데, 첫 문단부터 네 번째 문단까지 읽을 때 상관관계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상관관계 체크 잘 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일은 대립상 설정을 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읽어와서 알겠지만 요게 고른 음이 있고 시끄러운 음이 있잖아요. 이 둘이 서로 대립상이에요. 이 둘이 서로 대립상. 그럼 반드시 물어보겠지, 출제자가. 그 두 번째 문단 보시면 고른 음에는 뭐 있냐면 피아노 있습니다. 피아노. 그 다음에 시끄러운 음에 심벌주가 있죠. 그 다음에 3피로 넘어가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현악기하고 관악기는 고른 음입니다. 타악기는 시끄러운 음입니다. 구분을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고른 음 같은 경우에는 2피에 쭉 읽어보시면, 2피라면 3피에 보시면은, 아니구나, 2피구나, 미안합니다. 2피에 ES에 보면 얘는 주기성을 가진대요. 그리고 3피에 보시면 부분음들이 기본음의 정수배의 주파수를 가진단 말이야. 진동수를 가진단 말이야. 근데 시끄러운 음 같은 경우에는 주기성이 없죠. 대립적이죠. 그러니까 정수배도 아닐 거고. 그 다음에 고른 음은 정수배를 가지기 때문에 일정한 간격을 가지는데 진동수가요. 얘는 일정하지 않다. 대립성 설정을 잘 해놓으시면 반드시 물어볼 거기 때문에 문제 풀 때 아주 쉬웠겠지. 그 다음에 상관관계는 뭐 굳이 여기다 안 적을게요. 여기다 적진 않을 거고, 상관관계는 비례관계, 반비례관계 뭐 잘 체크했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4P에서 할 일은 뭐였냐면 협파도 있죠. 협파도 이제 음정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써 있는데, 음정을 구하는 수식이 나옵니다. 분수식이. 분모에 들어가는 게 높은 음의 진동수인 거고, 분자에 들어가는 게 낮은 음의 진동수다. 요거 공식 꼭 쓰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할 일이 또 뭐가 있었냐. 4P에 3S부터 읽어보시면 장삼도는 완전 5도보다 좁은 음정이다라고 써있죠. 장삼도가 분수식으로 쓰면 4분의 5입니다. 그 다음 완전 5도는 2분의 3이에요. 그리고 4P 4S에 보시면 분자 분모에 들어가는 수가 커질수록 협파도가 낮아진대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얘가 지금 4분의 5가 좁은 음정이죠. 그럼 얘는 안 좁은 음정일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분자 분모에 들어가는 수를 보니까 얘가 더 큽니다. 얘보다. 이렇게 분자 분모에 들어가는 수가 크면 협파도가 낮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얘 똑같은 말이죠. 좁은 음정이면 협파도가 낮다. 그럼 안 좁은 음정은 협파도가 높겠죠. 4P에서 이 정보를 직접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개별적인 정보들을 던져두고 공통 인수가 되는 요 장삼도를 갖다 던져주면서, 야, 이게 좁은 음정이고 얘가 협파도가 낮으니까 얘랑 얘랑 같은 거야 를 알려준 거지. 상관관계 던져준 거 지금 엮어가지고 하나의 원리로 만드는 작업을 시킨 거잖아, 출제자가. 읽으면서 생각을 했으면 되는 거였다. 이거 말고는 여러분들이 뭐 특별하게 신경 쓰면서 할 일은 딱히 없었을 것 같고, 내가 한 가지 욕심을 좀 내보자고 한다면,
너네가 이제 두 번째 문단 딱 읽고요. 세 번째 문단으로 넘어갈 때 있죠. 세 번째 문단으로 넘어갈 때 2P 읽고 3P 넘어갈 때, 그 다음에 3P 읽으면서 2P랑 연결 지어가면서 읽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3P ES에 보시면 부분음들의 진동수와 상대적 세기에 의해 결정되는 게 음색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진동수는 뭐랑 관련되어 있냐면 2P에서 확인해 본 결과 뭐랑 관련되어 있어? 음고랑 관련되어 있지. 2P4S에. 그치? 그러니까 3P ES를 딱 봤을 때 부분음들의 진동수, 진동수는 음고 이렇게 연결시켰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일단 두 번째, 상대적 세기, 소리의 세기는 뭐랑 관련되어 있어요? 2P에 보시면 뭐랑 연결됩니까? 진폭이죠. 진폭. 연결돼요? 그러니까 3P ES 읽을 때 음색이 부분음들의 진동수와 상대적 세기에 의해 결정된다를 읽고 음고와 진폭에 따라 결정되는구나 라고 바꿔서 이해했으면 더 베스트였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는 언제나 문장과 문장, 문단과 문단의 연결관계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 그래야 구조가 보이는 거고, 그래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3P ES 읽으면서 연결시켰으면 되는 거였어. 그 다음 넘어가셔가지고 6P 있죠. 6P 158쪽에 6P 읽으면서도 똑같은 작업을 했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다. 여기 6P에 보시면 음악적 요소들이 지금 5가지가 소개되어 있어요. 리듬, 가락, 화성, 생렬이, 음색 이렇게 있는데 6P ES 보면 가락은 서로 다른 음의 높낮이가 지속시간을 가지는 음들의 흐름이래. 그럼 음의 높낮이를 딱 봤으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진동수가 떠올랐어야지. 두 번째 문단이랑 연결지어서. 그 다음에 6P4S 샘여림 나오는데 샘여림은 음악에 나타나는 크고 작은 소리의 색이래요. 그럼 소리의 세기를 보면 우리 뭘 떠올리냐면 진폭을 떠올려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음색은 바이올린, 플루트 등 선택된 서로 다른 악기가 어쩌고저쩌고 그래요. 근데 아까 전에 음색은 뭐가 결정한다고 했어? 음고와 세기, 진동수와 진폭. 여러분 내가 뭔 말인지 알아듣고 있습니까? 똑같은 말 내가 좀 3번 반복했는데 우리는 언제나 문장 간의 연결관계, 문단 간의 연결관계를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된다고. 물론 방금 내가 아까 전에 강조했던 것들을 못해도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근데 문장을 읽어 나갈 때 이전 부분에 나왔던 부분이랑 연결지어서 읽지 않으면 그러면 깊이 있는 독해가 안 된단 말이야. 너네가 그래도 대시반에 있고 1등급을 목표로 있잖아요. 1등급을 안정적으로 받으려면 이런 작업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지. 각각의 문장이나 문단들이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언제나 연결관계를 판단을 해가면서 엮어가지고 읽으셔야 돼요. 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문제도 어렵지 않습니다. 11번. 틀렸으면 사람 아닌 거고. 12번은 정답이 당연히 1번이죠. 리듬은 음높이를 가지는 규칙적인 소리가 아니고 음고가 없다고 그랬죠. 6P ES에 나오네. 1S에 나왔나요? 6P 1S 나와있고 아마 이제 2, 3, 4, 5번도 6번째 문단에서 잘 찾았을 거예요. 근거를. 13번은 정답이 4번입니다. 한슬리크는 음악적 형식을 중시한 사람이야. 반면에 뭐는 중시하지 않았냐면 감정과 정서는 중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감정과 정서를 서술한 선지는 전부 다 답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답은 4번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가끔 가다가 어떤 친구들이 2번도 답이 될 수 있잖아 이런 주장들을 하는데 아침이 상쾌하다는 건 주관적인 느낌인 거죠. 얘는 감정이나 정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2번도 답이 될 수가 없고 14번 정답 3번입니다. 얘는 3번을 못 고르니까 이제 엉뚱한 걸 고르는 거예요. 1번은 심벌즈가 시끄러운 음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죠. 그림은 고리즘의 스펙트럼이니까. 2번 550Hz로 인식되는 게 아니라 110Hz로 인식됩니다. 가장 낮은 진동수로 인식한다고 그랬죠. 그럼 3번이 답이죠. 그렇지? 그림에 표현된 소리의 부분음 중 기본음의 세기가 가장 크다. 기본음이 가장 낮은 진동수를 가지니까 110이고 110의 막대 그래프의 높이가 제일 높으니까 3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어. 4번 같은 걸 이제 그럴듯한 개소리지 이게. 그치?
시간의 경과에 따른 부분 음색의 변화를 나타낸다. 그래서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래프가 나오면 뭘 제일 먼저 보라고 했어요? X축이랑 Y축을 제일 먼저 확인하라고 그랬죠? 그렇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이러려면 X축, Y축 중에 하나가 시간이어야 됩니다. 보통은 수학적 그래프에서 X축이 변수이기 때문에 X축이 시간이 써있어야 되는데 그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4번은 그럴듯한 개소리. 5번은 뭐 220Hz가 사라진다고 한다면 일정한 간격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대립선 설정하는 걸로 보자면 시끄러운 음이 되잖아요. 음색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더라. 16번은 엄매 안 하는 친구들은 틀려도 되고요. 안 풉니다. 그래서 15번이에요. 15번도 아마 여러분 거의 다 맞추지 않았을까요? 거의 다. 근데 그 정답 찾아가는 과정에서 만약에 이걸 안 했다고 하면 그냥 틀린 거나 다름이 없다. 문제 잘못 풀었으니까. 보기 해석하라고 그랬지. 너네가 제일 먼저 할 일은 이거야. 니네가 제일 먼저 했을 때는 얘입니다. 니네가 15번 문제 풀 때 가장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뭐야? 얘를 확인하는 거지. 니네가 잘 점검을 해봐. 15번 보기 해석하는데 바이올린을 생각하고 넘어갔잖아요. 잘못 푼 거예요. 바이올린을 생각하고 넘어갔으면 잘못 풀었다고. 왜? 바이올린은 무슨 악기? 현악기잖아. 생각을 안 했어요? 안 했으면 잘못 풀었다니까? 현악기니까 얘가 무슨 음을 가진다고? 고른음을 가지지. 그러니까 기본음의 정수배로 부분음들이 생기는 거고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논리의 흐름이 이렇게 갔어야지. 출발이 여기였어야지. 바이올린을 쌩까고 PQRS 표부터 봐. 440, 550, 660, 880, 110의 정수배인가? 이딴 생각을 했으면 얘를 건너뛴 거니까 잘못된 거지.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바이올린이 현악기라고 하는 걸 특정을 해준 다음에 표를 해석해야지. 만약에 이게 바이올린이 아니라면 춤벌즈가 될 수도 있잖아요. 시끄러운 놈이 될 수도 있다고. 알겠어? 알았어? 그 생각을 했어야 돼. 바이올린 체크한 다음에 현악기 해가지고 쭉쭉쭉 가야지. 바이올린을 생각하면 이 흐름이 뭐? 안 되잖아 이게. 절대 될 수가 없잖아. 알았죠? 내가 얘기했어. 15번 문제 푸는데 바이올린을 생각하고 풀었다. 그러면 그냥 틀린 거나 다름없다고. 알았어? 정답은 2번이죠. P와 Q 사이 음정은 Q와 R 사이 음정보다 좁다. 음정 공식 있었잖아요. 그치? 음정 공식 있었지? 그치? 몇 분의 몇 하면 돼요? P, Q 하면. 음정 공식이 아니구나. 공식이 아니라 그 4분의 5 이렇게 P분의 Q 하는 거잖아. P분의 Q. 그럼 얘 4분의 5고. 그 다음에 Q와 R 사이니까 Q분의 R 하면 5분의 6이고. 이거 Q분의 R이죠? 얘랑 이게 비교해보면 이 친구가 분자 분모가 더 크잖아요. 그치? 얘가 더 좁은 음정인 거 아니야. 좁은 음정이면 편파도는 낮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2번. P와 Q 사이 음정이 더 좁은 게 아니고 Q와 R 사이가 더 좁다. 1번은 P분의 Q가 4분의 5이기 때문에 장삼도가 맞죠? 3이 3S에 써있고. 3번 P와 R 사이 음정은 협화 음정이라고 할 수 있다. 1부터 6까지의 숫자가 분자 분모에 들어가면 협화 음정이라고 4P 끝에서 얘기했지. 그러니까 2분의 3이기 때문에 협화 음정이 맞죠. 4번 P와 S의 부분음 중에는 진동수가 서로 같은 것이 있다. 이런 비슷한 논리의 선지를 우리가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P와 S 그러면 4분의 8이니까 1분의 2예요. 아니 뭔 소리야? 이걸 왜 하고 있죠? P와 S 사이. P가 지금 440Hz고 Hz고 S가 880입니다. 얘는 얘의 약수잖아요. 그러니까 얘의 정수배가 얘의 정수배를 갖다 포함하는 거지. 그치? 실제로 여기다 곱하기 4하고 곱하기 2만 해봐도 일치하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4번도 맞는 말이 되는 거죠. 5번 P와 S 사이 음정은 Q와 R 사이 음정보다 협파도가 크다. P와 S 방금 전에 했죠? 1분의 2. 그 다음에 Q와 R 사이는 5분의 6. 그럼 얘가 분자 분모가 더 크니까 얘가 더 좁잖아요. 그러니 5번도 맞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보기 해석을 잘 하셔야죠.
꼼꼼히 하셔야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충분히 해야죠. 그리고 발윤리를 특정하지 못했다면 문제 풀이의 가장 첫 출발을 완벽하게 잘못 잡은 것이다. 반성하시고 만약에 안 했다면 다음부터 잘 하세요. 질문 있나요? 없어. 앞으로 제일 앞으로 가세요. 제일 앞으로. 법질문. 이제 본격적으로 법질문들이 우수수수수 나옵니다. 이게 아마 내 기억에는 16학년도, 2016학년도 수능 그때 이때 기출인데 흐름이 그래요.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퐁당퐁당이었어요. 사회지문이 나온다 그러면 법 나왔어? 그러면 이제 경제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법 나오고, 그 다음에 경제 나오고, 그 다음에 경제 나오고, 그 다음 법 나오고, 그 다음 경제 나오고, 그 다음 법 나왔어. 거기까지가 재작년이야. 근데 작년에는 법중 말고 한 개 나왔지. 원래 작년에 경제지문이 나올 거라고 우리가 모두가 예상했지만 경제지문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너네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계속 법경제를 갖다가 거의 한 8년 정도 퐁당퐁당하고 계속 냈는데 워낙에 독서지문이 졸라 어렵다고 윤석열 병신이 아이고 하도 지랄을 하니까 그 틀에서 좀 벗어났어요. 작년에는 법경제랑 아무랑 상관이 없는 지문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네도 글쎄 모르겠네요. 이번 총선이 끝나봐야 되겠죠. 이제 5월달에 총선하고 나서 또 이제 빨간당이 졌다고 하면 파워가 많이 떨어지겠지. 안 그래도 지금 지지율이 자꾸 저거 찍고 있는 걸 까먹네. 하여튼 그래. 만약에 이제 총선이 만약에 빨간당이 다수당이 된다 그러면 아마 이제 올 작년 수능의 흐름이 계속 갈 거라고 우리는 보는데 만약에 이제 빨간당이 또 졌어 그러면 바뀔 수도 있죠. 국민들이 그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유지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모르겠어. 하여튼 흐름이 그랬다는 거. 법경제가 반복되다가 작년에 한번 그 흐름이 끊겼다는 거. 너네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근데 뭐 어떤 지문이든 우리는 잘 읽기만 하면 돼요. 법지문 읽을 때는 언제나 우리가 원칙과 예외를 잘 구분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원칙과 예외. 근데 사실 이 지문은 원칙하고 예외가 없어서 참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이제 다음 시간, 다다음 주 수업부터는 이 틀을 계속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원칙과 예외. 뭐 이건 다음번에 한 번 더 얘기하기로 하고 이 지문은 상당히 꼴이 특이하죠. 생김새가.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스르르륵 읽었어도 상관은 없는데 이 지문을 갖다가 분석을 해본다고 한다면 굉장히 특이한 거야.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해왔던, 요 시간에 공부해왔던 기출지문하고는 생김새가 완벽하게 다르거든요. 내가 그래서 저번 시간까지 계속 했던 얘기가 뭐냐면 얘들아 첫 문단 잘 읽어야 된다. 첫 문단을 잘 읽어놓고 중심화지를 잘 골라. 그리고 두 번째 문단부터 마지막 문단까지 모든 하위 문단의 핵심 내용들을 중심화제랑 연결 지어가면서 읽어라. 이 얘기를 했잖아. 근데 얘는 첫 문단을 아무리 읽어봤자 별로 중심화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요. 첫 문단이 그냥 하나의 사례잖아요. 사례.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봐왔던 지문하고는 또 형태가 다른 거예요. 첫 문단에서 중심화제 찾기가 어렵죠. 근데 이건 할 수 있어. 니네가 첫 문단을 딱 읽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아 출제자가 우리한테 문제를 냈구나 이 생각을 하면 좋았을 것 같아요. 첫 문단을 읽고 첫 문단 딱 읽고 둘이 싸움이 붙었잖아요. P랑 E랑 소송을 했잖아. 근데 누가 이겼대? 안 알려주지. 그치? 문제를 낸 거야. 문제를 냈으면 반드시 찾아야 돼. 해답을 찾아야 돼요. 문제를 냈으면 해결을 시켜줘야 돼요. 아니면 답을 줘야 돼요. 왜? 여기는 국어시험을 보는 거지 정법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P랑 E랑 소송했을 때 누가 이겼게? 니네가 맞춰봐. 이게 아니라고. P랑 E랑 소송했는데 누군가 이겼을 거거든? 근데 그거 내가 나중에 설명해 줄게. 늘 서술해 준 글이라고. 너네가 앞으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첫 문단이나 두 번째 문단을 읽었는데 글의 초반부를 읽었는데 뭔가 출제자가 우리에게
문제를 던진 것 같으면 언제나 그 해답을 찾으면서 읽어라. 그러니까 얘는 구조가 첫 문단에서 문제를 던져놓고 마지막 문단에서 해소해줘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지. 요 중간에 끼어있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단은 무슨 정보를 던져주는 거야? 답을 찾는데 필요한 개념을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태도를 이렇게 가져야 되겠지. 두 번째 문단에 나오는 핵심 개념이 뭡니까? 부관이죠. 부관이죠. 구조를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부관이에요. 부관은 둘로 구분할 수 있죠. 기한이 있고 조건이 있죠. 까먹었네요. 조건은 정지 조건이 있고 해제 조건이 있죠. 이게 뭐예요? 계약. 계약에서의 부관. 그러면 두 번째 문단 읽고 이것만 딱 정리할 게 아니라 뭔 생각을 해야 돼? P하고 E하고 싸웠을 때 누가 이길지를 얘네들 중에 하나를 가지고 설명하겠다. 이 생각을 해야지. 그 생각을 하고 세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야지. 그냥 출제자가 던져주니까 그래 계약에서는 부관이 중요하대. 부관은 둘로 분류해놨어. 분류해놨으면 물어본다 그랬는데 조건을 또 둘로 분류해놨대. 분류해놨으면 물어본다 그랬는데 이 생각만 하고 갈 게 아니고 사실 그 생각만 해도 기특한 거지. 분류해놨으니까 반드시 물어보겠구나 라고 생각한 것만 해도 기특하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첫 문단 읽고 가졌던 의문은 뭐냐면 누가 이겼을까예요. P랑 E 중에 누가 승자일까? 근데 출제자가 갑자기 부관에 대한 정보를 던져준 걸 보면 아마도 여기 나와 있는 개념 하나를 가지고 누가 이길지를 알려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3표 넘어갔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3P도 마찬가지예요. 3P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민사소송에서의 기판력이에요. 민사소송 판결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민사소송 판결은 확정이 되면 기판력이라는 걸 가집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의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첫 번째, 상고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거나 둘 중에 하나만 만족을 하잖아요. 그럼 확정 판결이 나는 거예요. 확정이 되는 거예요.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면 기판력을 가지는데 기판력이 있다라고 하는 건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지. 같은 사안에 대해서 다시 소송할 수가 없다. 그게 대입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다른 사안이라고 한다면 소송하는 건 쌍방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3P를 읽었을 때도 마찬가지. 이 3P, 4P랑 연결시킨 거죠 지금. 이게 3P 내용이잖아요. 3P, 4P도 마찬가지예요. 오케이, 기판력 뭔지 알겠어. 기판력을 가질 만한 조건 오케이 확인했어. 이거 조건문이야. 확정 안 되면 기판력 안 생기겠네. 그럼 다시 소송할 수 있겠네. 대립상 추론까지 아주 잘했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멈출 게 아니라 출제자가 P랑 E와의 소송에서 누가 이길지를 기판력 개념을 가지고 설명해 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래야 그 흐름대로 가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첫 문단에서 궁금했던 내용을 언젠가는 출제자가 해소해 줄 것이기 때문에 문제를 던져줬으면 반드시 해답을 줄 것이기 때문에 이 해답을 중간에 끼어있는 개념 설명하는 문단에 나와있는 여러가지 개념들이랑 연결지어서 나중에 알려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넘어갔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문단에서 뭐라고 합니까? 누가 이긴대요 결국에는? 첫 번째 소송은 누가 이겨요? P가 이기는 거죠? 첫 번째 소송은 P가 이겨요. 그죠? 아니라고 빨리 얘기해야지. E가 이기잖아요. 첫 번째 소송은 E가 이기는데 두 번째 소송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왜? 아이고. 정지 조건이 못했어. 실현됐지. 조건이 실현됐으니까 다른 사안에 대한 소송이 돼버리는 거죠. 얘를 4PS에서 뭐라고 해놨어요? 새로운 사정. 새로운 사정이 생기면 가능하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첫 번째 소송에서의 판결이 확정되어서 기판력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조건이 실현된다라고 하는 새로운 사정이 생겨버리면 다른 사안으로 소송을 걸어버리면 결국 P가 이기더라.
그러니까 앞서서 2P, 3P, 4P에서 설명해준 개념들을 가지고 결국 답을 내려주잖아. 알았죠? 알겠지? 앞으로도 이런 꼴의 지문을 보시면 마찬가지예요. 크게 보자면 중심화자랑 계속 연결지어서 읽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출제자가 문제를 던져주면 언젠가는 반드시 해답도 줄 것이기 때문에 문제랑 해답을 연결지어 가면서 읽는 연습을 하시고 중간에 다른 내용들이 끼어있다고 한다면 이 다른 내용들은 해답을 내릴 때 필요한 거다. 답 찾기에 필요한 거라 생각을 하시고 문단이 끝날 때마다 답 찾는데 이 개념이 어떻게 사용될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마지막까지 읽으시고. 알았지? 알겠죠? 말은 되게 쉽게 하는데 잘 안 돼요. 자꾸 해보셔야 돼요. 됐습니다. 문제. 이 세트는 정답률이 아주 극악이에요. 1번 65%. 참 놀랍죠? 정답은 1번이에요.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다고 할 때 승소는 수강료 지급 의무에 대한 기한이 아니라 뭐라고? 조건. 그러니까 틀렸지. 2번, 3번, 4번, 5번은 단순한 시력 테스트입니다. 이거 2번은 정답이 3번이에요. 얘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3번을 못 고르니까 이제 엉뚱한 걸 고르는 거야. 첫 번째 소송에서나 두 번째 소송에서나 P가 할 청구는 수강료를 내라는 내용이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P가 첫 번째 소송 걸었을 때 왜 소송 걸었어요? 이 새끼가 수업을 들었는데 수업료를 안 내는 거예요. 학원비를 내야 되는데 학원비를 안 내. 그 소송 건 거 아니야. 그치? 돈 달라고 소송 건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도 마찬가지겠죠. 첫 번째 소송에서 졌지 P가 돈 못 받았잖아요. 그럼 두 번째 소송에서 돈 달라고 해야죠. 당연히 정답이 3번인 거고 1번을 많이 고릅니다. 틀린 친구들이. 첫 번째 소송에서 P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합니다. 2는 계약이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한대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계약 내용이 뭐예요? 승소하면 수강료를 지급한다. 그럼 반대는 뭐가 되는 거야? 승소하지 않으면 수강료 지급 안 한다잖아요. 그치? 승소하면 수강료 지급한다. 승소하지 않으면 수강료 지급 안 한다. 만약에 이가 이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한다면 수강료 줘야 되지 않겠네? 승소를 하든 패소를 하든 무조건 줘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수업 들었으니까. 그치? 이도 자신의 논리를 갖다가 제대로 전개하려면 이걸 무효라고 주장해서는 안 되지. 유효인 거지. 그치? 승소하지 못했으니까 수강료 안 줄게요. 유효하지 않다가 아니라 유효하다고 주장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헷갈릴 만한 선지는 글쎄요 없을 것 같은데 4번 같은 거는 OPES에 직접 써있죠? 조건이 달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 고민의 여지가 없고 5번도 이제 가끔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데 첫 번째랑 두 번째 소송은 서로 다른 소송이지 그러니까 두 소송 모두 판결이 확정됐다고 한다면 둘 다 기판력을 가지는 거예요. 다른 사안에 대한 소송이니까. 근데 정답률이 68%밖에 안 나왔다는 건 상당히 놀랍죠. 그 다음 3번 문제. 3번 문제는 3점짜리 문제긴 한데 글쎄요 이게 정답률이 66%고 보기 해석을 잘 하시면 됩니다. 보기 해석 해봅시다. 자, 갑은 을을 상대로 자신에게 빌려간 금전을 갚아달라는 소송을 하는데 계약서와 같은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가나의 경우가 생겼대요. 갑은 금전을 빌려주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서 패소하였다.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그럼 우리가 추가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그럼 기판력이 생겼기 때문에 다시 소송할 수 없구나. 이 생각하셔야 되고 두 번째 법원은 을이 금전을 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갚기로 한다는 2015년 11월 30일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2015년 11월 30일이 부관 중에 뭐란 얘기야? 기한이란 얘기지. 11월 30일까지 갚으면 돼. 근데 이 기한을 넘기면요. 부관이 실현됐기 때문에 다른 사안의 소송이 될 수 있다. 이 생각을 해야지. 그 다음 아직 그날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이 졌습니다. 그러니까 기한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관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갑은 질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반대로 기한이 실현이 된다면 갑은 이길 수 있죠. 다른 사안에 대한 소송을 걸어서.
그리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고 그럼 기판력이 생겼겠네요. 정답은 5번입니다. 나의 경우 이미 지나간 2015년 2월 15일이 갑기로 한다임을 밝혀주는 계약서가 발견되면 갑은 같은 해 11월 30일이 되기 전에 그것을 근거로 그것이 계약서겠죠? 금전을 갚아달라는 소송을 할 수 있다. 못하지. 판결이 확정됐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사안에 대해서 계약서가 발견됐건 녹음 파일이 발견됐건 상관없어. 절대 소송할 수 없어요. 단 기한이 지난다고 한다면 11월 30일이 지난다고 하면 할 수 있지. 할 수 있어. 1번 가의 경우 더 이상 상급법원의 상소에 다툴 수 있는 방법이 남아있지 않다. 그쵸? 확정 판결이 나왔으니까 다시 소송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2번 가의 경우 갑은 빌려준 금전에 대한 계약서를 발견하더라도 그것을 근거로 하여 금전을 갚아달라고 소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왜? 확정됐으니까요. 기판력이 있으니까요. 3번 나의 경우 물론 2015년 11월 30일이 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기한이 실현되기 전에는 갑에게 금전을 갚지 않아도 된다. 누가 이겼다고? 을이 이겼지. 갑이 졌잖아. 그러니까 돈 안 줘도 돼. 4번 나의 경우 2015년 11월 30일이 지나면 갑이 을을 상대로 금전을 갚아달라는 소송을 다시 하더라도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렇죠? 왜? 기한이 실현됐으니까. 다른 사안에 대한 소송이니까. 아주 스무스하게 풀었어요. 어려운 질문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제 매 시간 거듭 얘기하지만 질문의 난도랑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갖추어야 될 읽기 태도를 체화시키는 걸 목적으로 하셔야지 문제 크니까 쉬워. 졸라 쉽네. 그냥 땡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고. 알았죠? 내가 뭐라 그랬어? 문제를 던져주면 해답도 준다고. 여러분들은 해답을 찾아가면서 지문을 읽어야 된다고요. 중간에 무언가 새로운 개념들을 던져주면 얘는 해답을 찾아가는데 필요한 개념이다. 그러니 언제나 연결해가면서 읽어야 된다. 알았지? 넘어가지고 부력 지문은 제일 마지막에 세 번째 지문으로 가세요. 153쪽. 얘도 이제 전형적인 기술 지문이죠. 전형적인 기술 지문.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기술 지문 나온다고 한다면 순서대로 정리하라고 했어요. 순서대로. 그 원리와 과정이 나오는 문단이 네 번째 문단인데 네 번째 문단부터 이제 순서 잘 생각하시면서 정리 잘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가 이미 다 한 거기 때문에 굳이 하지 않을게요. 이 지문에 조심하자면 인공신경망입니다. 신명이 안 돼요. 인공신경망. 근데 인공신경망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퍼센트론이 기본 답인데 퍼센트론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퍼센트론이 여러 층위로 구성되어 있지. 그치? 그다음 퍼센트론은 구성 요소가 3개예요. 첫 번째가 입력단자. 잘 했겠죠, 여러분들도? 그다음 두 번째가 처리해야 되는 부분. 그다음 마지막이 출력단자. 그러니까 입력단자에 입력값이 들어갈 거고 출력단자에서 출력값이 나올 겁니다. 그럼 이제 출력값을 구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이 처리하는 부분에서 이제 처리를 하는 건데 1차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처리하는 부분에서 가중합이라는 걸 구하죠. 가중합 공식 나오죠? 얘는 치고만 다 더하는 거예요. 가중치에다가 입력값을 갖다 곱해가지고 싹 다 더합니다. 그래도 비교를 하지. 뭐랑 비교하냐면 고정된 임계치랑 비교해요. 가중합이 임계치보다 작으면 이때는 0이 나옵니다. 가중합이 임계치보다 크면 이때는 1이 나와요. 이게 출력값으로 나오는 거지. 그치? 그럼 출력값에서 이제 뭐 하냐면 정답이랑 비교하는 거죠? 만약에 출력값이 정답이랑 일치한다면 얘는 뭐야? 학습이 끝나는 거죠. 학습이 끝나고 이제 무슨 단계로 들어간대요? 마지막 단계. 판정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정답이랑 일치하지 않아요. 얘가 이제 문제 상황인 거지.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때 뭐가 생겨? 오차가 생기는 거고 오차값이 나와야 돼. 오차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정답과 출력값의 차이를 구하시면 되는 거고 이 오차값이 어디에 쓰이냐면 가중치를 갱신하는 데 쓰이더라.
가중치를 갱신하는 방법은 오차값을 더하면 됩니다. 가중치에다가. 그래서 이걸 계속 무한히는 아니죠.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하게 되면 출력값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바뀌어요. 정답에 가깝게. 그죠? 그 다음에 방향 서술해주는 것도 여러 개 나오는데 퍼센트론이 여러 축으로 여러 개 쭉 연결돼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입력값이 처음으로 들어가는 입력단자의 입력값이 처음으로 들어가는 퍼센트론의 층을 입력층 이렇게 얘기하고 최종적으로 정답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얘를 출력층이라고 한다. 그럼 하나 빼먹은 게 뭐냐면 입력값에다가 뭘 집어넣을까? 뭘 집어넣어요? 학습 데이터를 집어넣죠? 그치? 학습 데이터는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근데 이 안에 범주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같은 범주의 데이터는 같은 동일한 입력 단자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다른 범주의 데이터라고 한다면 다른 입력 단자에 집어넣어야 되겠죠. 이거 아주 가장 기본적인 대립상 추론인데 이걸 못해가지고 문제를 틀린단 말이죠. 4P 4S에 써있죠? 4P 4S 같은 범주에 속하는 입력값은 동일한 입력 단자를 통해 들어간다. 그 반대로 다른 범주라면 다른 입력 단자에 집어넣어야지. 당연한 얘기. 내가 잘 외워왔나요? 맞죠 이게? 정리는 다 했어요. 내용은 다 정리했고 내가 뭐 신경 써야 되는 건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방향. 여기 출력값이 다음 퍼센트론의 입력 단자로 들어간다. 방향 잘 보시고 그 다음에 가중치 갱신하는 건 그러니까 역방향인 거죠.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거 공식 나오면 체크 잘 하시고 배서관계 비교하는 거 체크 잘 하시고 마찬가지 대립상 추론 잘 하시고 공식 잘 쓰시고 하면 되는 거였어요. 질문 자체가 복잡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문제도 어렵지 않아요. 봅시다. 7번은 정답률이 78%. 정답은 3번이에요. 내가 그래서 이런 거 안 틀리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써놓고 하면 좋다고 그랬잖아요. A, B, C, D, F에다 다. 써놓으면 웬만하면 안 틀리겠지. 정답은 3번. 가중치가 변하면 임계치도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라 임계치는 뭐라고? 고정돼 있어요. 얘는. 임계치는 고정돼 있단 말이야. EP 3S에 그렇게 써있지. 이걸 틀린 건 사실 뭐야? 시력의 문제야. 시력의 문제. 고정된 임계치라고 써있는데 그거를 발견을 못한 것일 뿐이죠. 헷갈릴 만한 선지가 없어야 맞고 5번 고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인공신경망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출력값은 가중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중치가 갱신되는 과정을 보면 출력값과 정답의 차이, 그러니까 오차값을 더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출력값이 가중치 갱신에 영향을 주는 게 맞지. 그쵸? 5번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 8번 문제. 8번 문제는 정답이 5번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정답률이 67%밖에 안 돼요. 방향을 서술해주면 언제나 물어본다고 그랬죠. 가중치의 갱신은 입력층의 입력단자에서 출력층의 출력단자 방향으로 진행된다. 아니, 역방향으로 간다고. 역방향으로. 거꾸로 가잖아. 방향을 서술해주면 언제나 물어본다고 했잖아요. 바꿔가지고. OP 4S에 써있어요. 정답 5번 가볍게 골랐어야 됩니다. 헷갈릴 만한 선지는 없는 게 맞습니다. 없는 게. 2번 볼까요? 출력층의 출력값이 정답에 해당하는 것과 같으면 오차값은 빵이다. 이거는 공식 써놓고 판단하면 될 거 아니에요. 정답이랑 출력값이랑 똑같으면 빵이 나와야지. 같은 놈끼리 뺐으니까. 당연한 얘기죠? 2번에 무려 12%나 올렸습니다. 9번 정답률이 61%. 3번을 못 고르니까 엉뚱한 걸 고르는 거예요. 3번이 정답이죠. 색깔에 해당하는 범주와 형태에 해당하는 범주를 분리하여 각각 서로 다른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야 된다. 내가 뭐라 그랬죠? 학습 데이터는 하나, 이 안에 범주는 여러 개, 4P의 4P 3S부터 써 있습니다. 지문에. 범주는 여러 개일 수 있지. 뇌에서 묶어가지고 하나의 학습 데이터로 하면 되는 거예요. 사과를
그러면 사과의 색깔이랑 형태를 다른 범주로 놓고 하나의 학습 데이터로 만들면 된다고. 얘를 학습시키면 되는 거예요. 1번. 헷갈릴 만한가요? 아니겠죠? OP 제일 마지막에 써 있습니다. 니네가 AI라고 생각해보세요. 인공신경망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맨날 너네한테 주는 학습 데이터가 빨간색의 동그라미 사과만 줬어. 그러면 니네가 생각하기로 사과는 전부 이런 거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청사과까지 줘버리면 사과가 이런 형태도 있겠냐고 학습이 되겠지. 그럼 얘가 더 똘똘하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 2번. 학습 데이터에 두 가지 범주가 제시되었기 때문에 입력층의 콘셉트로는 두 개의 입력 단자를 사용하겠고, 뭐라고 그랬죠? 동일한 범주면 동일한 입력 단자예요. 다른 범주면 다른 입력 단자예요. 두 가지 범주니까 두 개의 입력 단자겠지. 그러니까 나머지 뭐 4번, 5번은 괜찮았을 것 같아요. 대망의 10번 정답률이 44%인데 야, 근데 솔직히 말하면 얘가 44%밖에 안 나온 거는 일단 첫 번째, 일차적으로 지문이 이해를 못했을 것이다, 여러분 선배들이. 두 번째, 보기를 해석하는데 게으르게 했다. 이거 틀린 친구들 거의 대부분은 게으릅니다. 왜? 안 써요. 얘는 필연적으로 써놓고 봐야 되거든요. 특히 3번이랑 5번 선지 판단할 때는 쓰면서 해야 안 틀려요. 물론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머릿속에서 다 그려진다면 쓸 필요가 없지만 머릿속에서 그려지지 않으면 반드시 쓰면서 해야 돼. 안 그러면 틀려. 근데 안 쓰면서 하니까 틀려버리는 거야. 얘는 솔직히 보기 대충 읽어도 1번, 3번, 4번이 답이 안 될 거라는 건 당연히 알아야 돼. 지문 내용만 근거로 보셔도. 1번 봐봐. B로 학습시키기 위해서 판정 단계를 먼저 거친다. 이거는 순서를 바꿔놓은 거지. 판정 단계를 먼저 하면 어떡합니까? 공부를 한 다음에 시험을 봐야죠. 시험 바로 공부하면은 재수네요. 학습을 해놓고 판정해야 돼요. 이게 OP에 써있잖아요. OP의 마지막에 학습이 끝나면 판정 단계로 간다. 2번 봐. 이 퍼센트론이 1을 출력한다면 가중합이 1보다 작았기 때문이다. 에헤이. 아까 전에 우리 대소관계 판단해봤지? 그치? 가중합이랑 뭐랑 비교하는 거예요? 임계치랑 비교하는 거죠. 그리고 A의 세 번째 조건이 뭐야? 가중합이 임계치보다 작으면 0, 그렇지 않으면 1이래. 그럼 1이라는 얘기는 가중합이 임계치보다 크다는 얘기죠. 보기를 대충 읽어도 2번은 제낀단 말이야. 4번도 마찬가지예요. B로 여러 차례 반복해서 학습을 시키면 출력값이 0에 수렴한 돼. 우리가 반복적으로 학습시키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 지문에서? 정답에 가깝게 만들기 위해서라 그랬지. 근데 보기에 정답이 몇이에요? 1이죠. 그러니까 0에 수렴하면 안 되는 거예요. 1에 수렴해야지. 그치? 정답에 가까워지도록 공부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0에 가까우면 이거 공부 잘못 시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적으로 깊게 생각해서 또는 손으로 쓰면서 부지런히 판단해야 되는 선지는 3번하고 5번 말고는 없어. 1번, 2번, 4번을 답으로 골랐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건 문제가 있는 거. 3번으로 볼까요? 3번 해보시면 돼요, 이제. 자, A, B, C 세 개입니다. 각각의 입력값이 A는 1, B는 0, C는 1이에요. 그 다음에 가중치가 A는 0.1이죠. B는 0.5, C가 0.1인가요? 0.5였죠? 아, A가 0.5네요. 미안합니다. 0.5. 0.5, 0.1. 그럼 일단 가중합을 구해야 돼. 곱한 거에 다 더하면 돼요. 얘가 그럼 얼마예요? 0.5고. 얘는 0이고. 얘는 0.1이니까. 가중합을 구하면 0.6이 나오네요. 얘를 뭐랑 비교해야 돼요? 임계치랑 비교해보니까 임계치가 1이니까 작네? 그럼 뭐가 튀어나온다고? 출력값이? 뭐가 나와요? 1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응? 아닌가요? 가중합이 임계치 1보다 작으면요. 그렇지 않으면 1. 오. 그럼 출력값이 0이 나와야 되네. 1이 나오면 안 되고. 그럼 출력값 구했어. 그럼 얘를 뭐랑 비교해야 돼? 오차란다. 정답이랑 비교해야 되겠지? 정답 얼마냐면 1이었잖아. 같지 않네? 그럼 이 둘의 차이를 구해야 되겠네. 이 차이가 얼마예요? 1. 그러니까 오차 값이 1인 거야. 얘를 갖다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더합니다, 여기다가.
더해요. 이걸 가중치 갱신이라고 하지. 그럼 갱신된 가중치가 얼마가 되는 거야? 0.5에서 1.5로 바뀌죠. 얘는 1.5로 바뀌고 얘는 1.1로 바뀝니다.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가중합 다시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가중합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5에다가 0에다가 1.1이니까 더하면 2.6이래요. 임계치랑 비교해야죠. 임계치 1이니까 가중합이 크네. 그러면 출력값이 뭐가 나오냐면 1이 나오겠죠. 정답이랑 비교해 봅시다. 정답 1이죠? 그러니까 학습이 끝났구나. 그러니까 정답이 한 번이지. B로 한 번 학습하면 여기까지잖아요. 여기까지. 여기가 한 번 학습했을 때. 한 번 학습시키고 나면 가중치가 모두 늘어납니다. 그렇죠? 1.5, 1.5, 1.1 너무 늘어났죠? 5번. B의 학습 데이터를 한 번 입력했을 때 그에 대한 퍼센트를 출력값은 1이 아니라 뭐라고? 0이지. 그러니까 정답이 3번. 다시 한번 이 문제 왜 틀린다고? 게을러서 틀립니다. 게을러서. 쓰면서 하시면 안 틀려요. 절대 틀릴 리가 없죠. 그럼 나는 안 쓰냐 그러면 나도 여기 다 써놨는걸? 풀 때 다 썼어 밑에다가. 다 쓰는 거야. 써야 안 틀리지. 게을르면 틀려. 부재라고 맞고. 명심하시고 언제나 물론 머릿속으로 잘 되면 너무나 좋지. 근데 그렇지 않을 공산이 더 크거든요. 특히나 이건 이제 너네가 직접 이제 똥인지 된장인지를 찍어 먹어봐야 더 절실하게 느끼는 건데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잖아요. 내가 여태까지 해오던 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쓰면서 하세요. 쓰면서 이런 문제는.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머릿속으로 하는 게 제일 베스트야. 하지만 시험장의 환경이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직관적으로 한 번에 판단할 수 있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쓰면서 하거나. 혹시 질문 있어요? 질문? 없어요. 넘어갑니다. 무력 질문. 이게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예요. 6번 문제 맞은 사람 손들어 봅시다. 6번 맞았다. 자신있게 들어봐요. 2명, 3명, 4명. 나 이거 설명할 수 있다. 손들어 보세요. 5번 설명이 가능하다. 왜 선배님 들어갔어? 우리 남은 시간 대부분을 6번 문제 풀 때 쓸 거예요. 근데 내가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6번 문제를 풀 때 상식에 기반하거나 물리나 화학의 배경 지식에 근거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나는 개인적으로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원래 강사는 수업이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고 나서 해설 강의들을 내가 지금 계속 한 7년째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상식에 기반하지 않고 푸는 선생님들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좀 다르게 풀거든요, 이걸. 그러니까 너네도 오늘 나랑 같이 한번 풀어보고 나의 풀이가 너네를 설득할 만하다고 생각이 들면 끄덕여줘. 반응을 좀 보여주세요. 설득이 되면. 아, 그래, 저렇게도 괜찮겠구나. 그리고 너네 무슨 패스 다 끌어놓고 EBS도 볼 수 있잖아요. 이 문제 무조건 하거든요. 기출문제에서 이건 안 하는 강사가 없거든. 보세요, 어떻게 푸는지. 나랑 좀 비교해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내가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도 이 6번 문제를 풀 때의 나만의 방식에 확신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이걸 내가 무슨 분리선생님이나 학생한테 검증받아본 게 아니고 그냥 나는 지문에 기반해가지고 풀었거든요. 너네가 푼 과정이라도 비교해보시고 미래가 뭐 듣고 있든 앞으로 듣든 궁금해서 한번 쳐다보든 뭐든 괜찮아. 다른 선생님들이 이걸 어떻게 푸는지도 한번 보세요. 꼭 비교해서 보세요. 알았지? 그렇게 해야 공부가 돼. 지문 내용은 딱히 정리 안 할게. 그게 지문이 구조가 아주 간단하잖아요. 낙하 운동을 할 때, 낙하 운동 맞나요? 자유낙하. 어떤 물체가 자유낙하를 할 때 세 가지 힘이 작용하더라. 첫 번째가 중력, 두 번째가 부력, 마지막에 항력. 지문틀은 이게 끝이야. 그 중력이 뭔지, 부력이 뭔지, 항력이 뭔지 이거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그치? 그 중간에 나오는 상관관계들 잘 체크하면 되고
수식 나온다고 하면 수식 잘 체크하면 되는 거였어. 할 게 그게 전부야. 근데 이제 내가 해보고 싶은 건 뭐냐면 첫 문단에 마지막 두 문장 있죠. 첫 문단의 마지막 두 문장. 너네는 이 문장을 읽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도 한번 적어해 보시고 내가 설명하는 게 설득력이 있는지도 판단을 좀 해봐봐. 읽어볼게요. 1피 3의 스텝. 자, 공기의 밀도는 물의 밀도의 1000분의 1의 수준이므로 빗방울이 공기 중에서 떨어질 때 부력이 빗방울의 낙하운동에 영향을 주는 정도는 미비하다. 직관적으로 좀 봅시다. 지금 밀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기가 유체죠. 미리 써놓고 하자. 공기는 유체. 그리고 이 공기 중에 떨어지는 물방울, 빗방울인데 얘가 물체입니다. 여기까지 되죠? 공기가 유체, 물이 물체. 근데 공기가 물보다는 밀도가 작아요. 그렇지. 굳이 식으로 쓰면 공기의 밀도는 물의 밀도의 1000분의 1이에요. 그쵸? 근데 결과를 어떻게 냈냐면, 결론을 어떻게 냈냐면, 공기 중에서 물이 떨어질 때는 부력이 낙하운동에 영향을 조금밖에 안 줘요. 이렇게 쓰면 또 헷갈리겠다. 부력의 영향. 맞습니까? 여기까지 되죠? 이게 첫 문장이었지. 방금 읽었던 문장. 그쵸? 그 다음. 그러나 스티로폼 입자와 같이 밀도가 매우 작은 물체가 낙하할 경우에는 부력이 물체의 낙하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잘 들어봐. 내 논리의 출발은 매우 작은이었어. 나는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출제자가 너무 불친절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여러분 크다 작다는 상대서술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비교의 대상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나는 덩치가 큰 거야? 크지. 최현이랑 비교하면, 최홍만이랑 비교하면 나는 졸라 작은 거예요. 크다 작다는 비교의 대상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근데 그 문장을 읽어보잖아? 비교의 대상이 안 보입니다. 다시 읽어보세요. 뭐보다 작은지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고. 스티로폼의 밀도는 매우 작은데 뭐보다 매우 작은지가 안 나와요. 그쵸? 그러면 그래서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만약에 비교의 대상을 안 준 것 같으면 추론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겠구나. 그럼 추론을 어떻게 해야 돼? 문장의 흐름대로 해야지. 우리가 방금 제일 처음 읽었던 문장에서 밀도가, 공기의 밀도가, 즉 달리 얘기하면 유체의 밀도가 물체의 밀도의 1000분의 1이다 이렇게 했어. 그럼 누구랑 비교했냐면 유체랑 물체랑 비교한 거야. 방금 읽었던 그 두 번째 문장에서는 주어가 뭐였죠? 스티로폼이었죠. 스티로폼은 유체예요, 물체예요? 물체죠. 그치? 그러니까 앞서서 읽었던 문장의 괴랑 같으려면 비교의 대상이 뭐여야 돼? 물이어야지. 아니고 공기여야죠. 다시. 우리 제일 처음 읽었던 문장에서는 누구랑 비교했다고? 공기랑 물이랑 유체랑 물체랑 비교했잖아. 그럼 두 번째 문장도 뭐랑 비교해야 돼요? 유체랑 유체랑 물체랑 비교해야죠. 알아들어요? 아니, 알아들었으면 반응 좀 해주라니까. 이해했어?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스티로폼은 물체잖아요. 그럼 물체의 밀도가 매우 작다라고 한다면 누구랑 비교해야 되냐면 유체의 공기랑 해야지. 알겠어? 그러니까 공기보다 스티로폼의 밀도는 엄청 작은 거야. 근데 봐라.
얘랑 비교해보니까 다시 얘 물체입니다. 얘 물체. 얘랑 비교해보니까 무슨 말이 나왔어요? 매우 작다. 매우 작다. 잘 봐. 아까 물하고 공기랑 비교했을 때는 매우 작다는 말이 없었지. 맞죠? 매우 작은 게 아니에요. 얘는 매우 작은, 공기의 밀도는 물보다 매우 작은 게 아니에요. 그때는 낙하운동의 부력의 양이 적었어요. 근데 얘는 굳이 매우 작대요. 그리고 결과값이 어떻게 나왔냐면 부력의 영향이 크다고 나와요. 여기서 부력의 영향이 게 뭐였어? 낙하속도. 낙하속도의 변화. 그럼 자연스럽게 이 둘은 대비상이네.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생각을 좀 해보란 말이야. 물과 공기의 차이는 공기와 스티로폼의 차이는 왜 생각을 해보자. 물의 밀도와 공기의 밀도의 차이는 커요, 작아요? 아니지, 내가 문제를 잘못했지. 다시. 물은 물체, 공기는 유체, 스티로폼 물체, 공기가 유체. 스티로폼은 공기보다 매우 작아요. 공기는 물보다 매우 작은 건 아니에요. 뭐가? 밀도가. 그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잔 말이야. 이들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해보잔 말이야. 밀도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비교해보잔 말이야. 물과 공기의 밀도의 차이랑 스티로폼과 공기의 밀도의 차이를 비교해보잔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을까요? 아래 거. 얘가 더 커? 얘가 더 커. 이게 잘 와닿지 않으면 여기다가 내가 이제 강도 같은 걸 써볼게. 밀도를 상중하로 해보는 거야. 상중하로. 그럼 얘가 이제 중이라고 하면 얘는 뭐 상쯤 될 텐데 얘는 방금 뭐라 그랬지? 매우 작다. 매우 작아. 공기보다 매우 작으니까 얘는 이거 아니겠다. 소소 졸라 작다고. 그러면 중과 상의 차이랑 중과 소소소의 차이를 봐. 중과 상의 차이가 커요? 중과 소소 차이가 커요? 중과 소소 차이가 크겠죠? 그러니까 얘가 밀도 차가 큰 거고 얘는 밀도 차가 작은 거야. 여기까지 설득이 돼요? 여기까지 설득이 됩니까 이거? 여기까지 돼요? 됐어?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이 줄을 엮어보는 거야. 줄을 엮어보는 거야. 다시 한번 나의 추론의 출발은 여기였어. 매우 작다? 뭐보다 매우 작지? 아, 공기보다 매우 작구나. 그러면 차이는 얘가 더 크겠네?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 물체와 유체의 밀도의 차이가 크다고 한다면 부력의 영향이 큽니다. 반대로 밀도의 차이가 작다고 하면 부력의 영향이 작아요. 부력의 영향이 크고 얘는 부력 영향이 작은 거예요. 이해돼요? 얘는 화살표 3개고 얘는 하나라고. 다시 한번. 공기와 물의 밀도 차이보다 스티로폼과 공기의 밀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부력 영향이 큽니다. 엄청 커요. 반면에 공기와 물은 밀도의 차이가 적기 때문에 영향이 별로 안 커요. 여기까지 돼요? 됐으면 끄덕여달라니까요. 여기서 다 보고 있어요. 재민이는 안 끄덕이잖아 지금. 이해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아, 생각이 좀 심한 거야? 그럼 뭔데? 안에 안 들어? 뭐야 그러면 절레절레만 하고 있잖아. 너 말고 다 끄덕였다니까? 아니 끄덕이는 걸 강요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되면 얘기를 해야지.
너 여기다 막 숫자 넣어보고 있지. 그렇지, 대부분 그래요. 넣어보면 되지 않냐? 얘가 1, 얘가 1이라고 해봐. 얘는 1000분의 1이겠고. 졸라 작다니까. 1000분의 1에 1000분의 1 하면은 100만분의 1 아닙니까, 이거? 얘에서 얘 빼면 1000분의 999거든요. 얘에서 얘 빼면 100만분의 99만 9999예요. 얘가 더 크잖아, 당연히. 계산해봐도. 크지 않아요? 결론을 냈어. 문제를 봐, 6번. 아니, 나 5번 먼저 해보고. 이게 진짜 극악의 난이도인 게 5번이 정답률이 34%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5번은 맞을만 하거든요. 충분히 맞춰야 돼. 근데 왜 5번이 33%밖에 안 나왔을까? 지문 읽다가 멘탈 터진 거예요. 지문 읽다가 정신이 나가니까 저보다 판별이 안 돼. 너희야 집에서 편하게 지문 읽고 그냥 푸니까 그냥 풀리지. 내가 얘기했지. 수능시험장 가면 안 된다니까요. 정신이 나가가지고 이딴 거좀 틀린단 말이야. 정답 4번. 균일한 밀도 액체 속에서 낙하하는 동면에 작용하는 부력은 항력의 크기에 상관없이 일정한 크기를 유지한다. 왜요? 부력은 고정돼 있잖아. 왜? 부력 개념이 뭐였어요? ES에서. 어떤 물체가 유체 속에 있을 때 그 물체의 부피만큼 배제된 유체의 무게. 그러니까 물체의 부피가 커지거나 작아지지 않는 이상, 유체가 바뀌지 않는 이상 부력은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부력은 변하지 않아요. 5번 선지 보세요. 균일한 밀도의 액체 속에 완전히 잠겨있는 쇠막대에 작용하는 부력은 서 있을 때보다 누워있을 때가 더 크다. 5번이 오답 1등이야. 근데 왜 이렇게 생각을 해? 왜? 왜? 지들이 수영할 때 생각, 수영할 때. 지들이 수영할 때 생각하는 거야. 아, 내가 서 있으니까 잘 안 뜨더라. 누워있으니까 뜨네? 이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 상관없죠. 그쵸? 누워있든, 서 있든, 나로 인해서 배제된 물의 무게는 똑같습니다. 내가 갑자기 살이 찌거나, 물이 갑자기 기름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부력은 고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답을 고르려고 해도 4번, 5번 중에 하나 골라야지. 4번은 부력이 안 변한다고 하고 있고 5번은 변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모순이잖아. 만약에 1번, 2번, 3번 중에 골랐다고 하면 논리적으로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알았지? 알았죠? 알겠지? 답을 고르려면 5번 골라야 돼. 틀렸어도 1, 2, 3번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6번을 볼게요. 6번을. 자, 우리가 미리 정리해놓은 여기 있죠? 요거, 요게 지금 설득이 됐다고 내가 지금 확인을 했고, 나는 이걸 가지고 6번을 풀 거야. 봅시다. 보기, 크기와 모양이 같다. 여러분, 크기가 같다는 얘기는 부피가 같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크기와 모양이 같으나 밀도가 서로 다른 두 모양의 물체 A와 B를 공기 중에 고정했습니다. 여러분, 고정 상태라는 얘기는 운동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운동하지 않기 때문에 항력은 없어. 맞지? 고정되어 있을 때는 항력은 존재하지 않아. 그 다음, 이때 물체 A의 밀도는 공기보다 작으며 물체 B의 밀도는 물체 A보다 크다. 그럼 이제 저대로 해볼게. 저기 쓴 것처럼, 자, 밀도를 따져보면 A가 제일 작고 B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공기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밀도의 차이. A와 공기의 차이랑 B와 공기의 차이를 비교해보세요.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죠? 당연하죠. 얘랑 얘랑 더 멀잖아요. 그치?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아하. 만약에 A가 운동을 한다고 한다면 A의 운동에 부력의 영향은 매우 클 것이다. 반대로 B가 운동을 하게 되면 부력의 영향이 별로 안 크겠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되죠?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 원리 그대로 적용한 거 아니에요? 밀도의 차이가 큰 놈의 부력의 영향이 크다. 작은 놈의 작다. 됐죠? 여기까지 돼요? 됐죠? 그 다음 물체 A와 B를 놔줬더니 두 물체 모두 속도가 증가하면서 뭐 했대? 상승했대요. 그러면 물체 운동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A 있고 B 있는데 이 친구들이 상승했다는 건 위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죠?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방향이 운동 방향인 거죠? 여러분, 운동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운동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특정을 해보자. 이쪽으로 운동하는데 언제나 중력은 아랫방향이잖아요. 맞습니까? 언제나 중력은 아랫방향이잖아. 땅 쪽이잖아요. 그치? 그리고 언제나 중력과 반대로 작용하는 힘이 부력이잖아요. 그리고 운동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뭐가 또 있어요? 항력이 또 있잖아요. 맞으세요? 그러니까 A든 B든 둘 다 상승 운동을 하니까 운동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부력인 거고 그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중력과 항력인 거예요. 여기까지 되지. 그치? 근데 속도가 점점점 뭐 했대? 증가했대. 속도가 점점점 증가했다는 얘기는 운동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평형이 깨진 거야. 맞지? 그러면 속도가 증가할 때의 힘들을 보시면 중력과 항력의 합이 부력보다는 작았던 거지. 맞죠? 그래야 속도가 점점 증가하지. 운동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더 크니까 속도가 점점 증가했을 거 아닙니까? 뭐까지 돼요? 뭐까지 됐어요? 그 다음 봐. 계속 상승하였다. 그 다음 각각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각각 다른 일정한 속도를 유지한 채 계속 상승하였다. 여러분, 상승했다는 얘기는 상승 운동을 했다는 얘기고 속도가 점점 증가하다가 이제는 속도가 일정해졌어. 속도가 일정하다는 무슨 속도입니까? 종단 속도고 종단 속도일 때는 가속도가 0이에요. 이걸 힘으로 보단 말이야. 운동 방향으로 작용하는 부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중력 더하기 항력의 크기가 같아서 힘이 평형을 이루니까 이제 속도가 일정해진 거예요. 그걸 생각을 해봐. 정신 차려. 생각해봐. 얘가 작았다가 똑같아졌어. 근데 중력은 언제나 일정하다고 1P에 써있지. 1P에 써있잖아. 그러면 누가 변한 거예요? 얘가 변했대. 이해했어요? 얘가 변했잖아. 항력이 커진 거예요? 작아진 거예요? 커졌죠. 커졌으니까 작았던 게 똑같으신 거지. 맞습니까? 종단 속도에 이르면 속도가 점점점 증가하면서 항력이 점점점 커지면서 일정해진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선지로 가는 거야. 1번 A와 B가 고정되어 있을 때는 A에 작용하는 항력이 B에 작용하는 항력보다 더 작겠군. 왜 틀렸습니까? 왜 틀렸어요? 그럼 왜 틀렸어? 고정되어 있으면 항력이 작아. 고정되어 있으면 움직이지 않으니까 항력이 작아. 항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작겠군이 아니라 같다. 둘 다 빵이라고. 운동하지 않기 때문에 항력은 없어요. 2번 A와 B가 각각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때 A에 작용하고 있는 항력은 B에 작용하고 있는 항력보다 더 작겠군. 얘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얘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항력은 뭐랑 비례 관계예요? 뭔 소리야? 항력 전체 있잖아요. 항력 전체는 뭐랑 비례 관계예요? 물체 속도랑 비례 관계예요. 3P에 써있지 않니? 2P에 써있구나. 2PS. 항력은 유체 속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가 커질수록 이해상황하여 커진다. 항력은 물체 속도랑 비례 관계잖아. 아까 뭐 표면적이나 뭡니까? 앞뒤 운동 방향 앞뒤에 압력차 요거는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게 아까 보기에서 크기와 모양이 같다고 그랬죠. 그치? 그러니까 뭐 그걸 따질 이유가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속도 판별을 해봐야 돼. 그러면 A랑 B 중에 누가 더 빠르겠느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다시 운동 방향이 이 방향이야 윗방향 이 운동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부력이야. 우리 지난 시간에 돌림힘 공부한 적 있죠. 돌림힘이 물체의 회전 방향으로 작용하면
양의 하고 운동 속도가 빨라진다면 회전 속도가 빨라진다면 똑같은 거 아니냐? 우리가 앞으로만 달려가고 있는데 뒤에서 나는 계속 누가 밀어요. 그럼 더 빨리 달리겠지. 똑같은 거야. A와 B가 지금 상승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방향으로 부력이 작용하면 얘네들의 속도는 빨라지는 게 당연한 거죠. 맞아요, 아니에요? 맞잖아. 그러면 A는 부력의 영향을 크게 받는데 그러면 속도의 증가도 더 크겠지. 반대로 B는 부력 영향을 조금만 받는데 그러면 속도의 증가도 조금만 되겠지. 그럼 누가 더 빨라야 돼요? A가 더 빨라야 되는 거죠. A의 속도가 더 빠른 거죠. 그럼 비례해서 A의 항력이 더 커야죠. 근데 이번에서는 뭐야? 내가 지금 잘못 얘기했죠? 그치, 내가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 부력의 그치. 그래. 내가 잘 얘기했죠. 뭔 소리 하고 있어. 얘가 더 빠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얘랑 비교해서 A의 항력이 더 커야지. 근데 이번 선에서는 작다고 그랬잖아. 됐어? 여기까지 돼요? 여기까지 돼요? 다시 한번. A, B 둘 다 운동방이 이쪽이야. 위쪽. 위로 작용하는 힘이 부력이야. 운동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속도는 빨라지는 거야. 그쵸? 그리고 A가 밀도차가 더 크기 때문에 A가 부력 영향을 더 크게 받아. 더 크게 받으니까 속도가 더 빨라져. 그러니까 항력도 더 크다. 비례관계. 됐죠? 여기까지 돼요? 3번. A에 작용하는 부력과 중력의 크기의 차이는 A의 속도가 증가하고 있을 때보다 A가 고정되어 있을 때 더 크겠군. 왜 틀렸습니까? 이거? 틀린 이유가 뭐예요? 우리 지금 뭘 비교해야 돼요? 중력과 부력의 차이. 부력과 중력의 차이. 고정되어 있을 때나 운동할 때나 비교해야 돼. 왜 틀렸어? 왜? 이거는 개념 가지고 풀어야지. 중력은 일정하다. 맞죠? 부력도 일정하지. 우리 아까 전에 5번 문제에서 봤잖아요. 운동을 하고 있든 고정되어 있든 부력과 중력은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력과 중력의 차이 또한 똑같아야죠. 당연히 변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크겠군이 아니라 뭐야? 같다. 4번 A와 B 모두 일정한 속도에 도달하기 전에 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A와 B에 작용하는 항력이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일정한 속도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거 우리 아까 해보지 않았어요? 힘의 평형이 유지가 되지 않다가 힘의 평형을 이루었다면 고정되어 있는 놈들을 다 빼면 결국에는 항력이 커진 것이다 했지. 그러니까 항력이 작아지는 게 아니라 커지는 거죠. 그럼 정답이 5번이잖아요. 이제 5번. 5번이 답이 되는 이유가 얘 때문이에요. 해볼게요. 공기보다 밀도가 더 큰 기체 내에서 B가 상승하여 일정한 속도를 유지한다. 그럼 이제 그 공기보다 밀도가 더 큰 유체를 그냥 우리 C라고 합시다. 그럼 밀도가 이제 A가 제일 작고 그 다음 B고 그 다음 공기고 C가 제일 밀도가 높은 거죠. 맞습니까? 여기까지 돼요? 여기까지 됐죠? 그치? 그러면 밀도 차이도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A 공기, B 공기였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합시다. B와 공기의 차이, 아니다. B와 C의 차이, B와 공기의 차이. 바꿔봐. 그럼 밀도의 차이가 더 큰 건 얘가 더 크지. 얘보다. B와 C의 차이가 더 크잖아. 그러니 B가 공기에서 운동할 때보다 C에서 운동을 할 때 밀도의 차이가 더 크니까 부력의 영향을 더 받을 것이고 B에서의 운동 속도가 더 빠를 것이고 항력도 더 크겠지. C에서 운동을 할 때. 그러니 정답이 5번이다. 알겠어요? 이해가 됐어요? 이거 설득이 좀 되나요?
설득이? 모르겠네요. 애매하네. 집에 가서 이 문제는 꼭 다시 풀어보세요. 그리고 첫 문장, 우리 아까 같이 읽었던 문장들 있죠? 1P의 제일 마지막 두 문장. 그 문장도 꼭 다시 읽어보시고, 너네가 가져가야 될 건 뭐냐면 상대적인 서술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비교의 대상을 찾으세요. 뭐가 크다, 작다, 뭐 길다, 짧다, 뭐 이딴 것들이 나오잖아. 그러면 반드시 그 비교의 대상을 찾아보세요. 비교의 대상을. 출제자들이 불친절하기 때문에 그딴 것들을 자세히 안 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 문맥을 좀 보세요. 문장의 생김새를 보세요. 생김새를. 서술의 궤가 똑같아야 되거든요. 내가 아까 전에 한 것도 첫 번째 읽었던 문장에서 이 둘을 비교했으니까 두 번째도 그렇겠지 하고 이제 한 거잖아요. 한번 해보시고, 내가 이제 아까 처음 했던 얘기를 한 번 더 해보자면, 나는 이렇게 풀었거든요. 나는 솔직히 말하면 내가 이거 처음 봤을 때 나도 틀렸어요. 6번.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몰랐어.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말고는 글쎄 다른 풀이가 뭐가 있을까 싶더라고. 대부분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물리나 화학하는 친구들은 이게 있어요. 배경 지식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물론 얘를 알아두면 좋습니다. 언젠가 물리 화학 지문을 또 읽게 될 거니까. 물론 요즘에는 기술 지문이 나오지만 얘 이 공식을 배경 지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내가 봤었던 여태까지 대부분의 해설 강의들이 뭐라고 이제 하냐면, 봐라, 밀도가 크다는 건 부피가 일정할 때, 부피라고 아까 크기라고 그랬죠? 크기가 일정할 때 질량이 큰 거나 마찬가지란다. 뭐 이해가 금방 되죠? 질량이 크니까 밀도가 큰 거지. 부피가 일정하다면. 보기 풀 때 얘들아, 보기 해석할 때. 아까 크기가 일정하다고 그랬 똑같다고 그랬죠? A, B가? 그렇죠? 그러니까 야, 밀도가 크다는 거는 결국 질량이 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봐봐라, 공기 안에서 B가 움직이는 거랑 이것보다 더 밀도가 높은 다른 기체에서 B가 운동하는 거랑 비교를 해보면, 공기는 C보다 밀도가 작으니까 공기의 질량도 작은 거고, 그러니까 무게도 가벼워.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C는요, 얘는 밀도가 더 크니까 질량도 더 무거운 거고 무게도 더 많이 나가.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 B가 상승 운동을 할 때 무게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얘는 무게 영향을 많이 받아. 그래서 속도가 더 빨라. 막 이런 얘기를 해. 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근데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런 식으로 푼단 말이에요. 대단히 상식에 기반하고 배경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이해할 수 있게끔 막 설명을 하세요. 니네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기출문제집도 한번 보세요. 거기 해석은 자세히 써있지. 우리 학원에도 몇 개 있어, 기출문제집. 근데 이거 해설해 놓은 문제들 보시면 전부 그렇게 해봐요. 전부 그렇게. 그러니까 읽어도 이해가 안 돼. 이해가. 그러니까 내가 보란 얘기야. 여러분들이 다른 강의도 좀 보시고 기출문제도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나는 그것들을 봐도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 왜 저렇게 풀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거듭한 끝에 지문만 놓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해봤을 때 이거밖에 없었어. 난. 혹시나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좀 알려줘라. 나 이거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아까 맞았던 친구들 있죠? 어떻게 맞았는지 소개만 좀 해줄래? 그래? 서빈이 어떻게 풀었어? 이거 했어요? 네. 네. 공기보다 밀도가 더 큰 기체에 대해서 B가 있을 때 네. B의 무게는 같으니까 네. 작용하는 중력은 같을 거고 네. 그 다음에 질량 밀도가 더 크니까 그 유체의 무게가 이
공기보다 더 큰 기체를 X라고 하면 기체 X에서 B가 있을 때 B에 작용하는 그 부력이 더 크기 때문에 네. 이거가 그 종단 속도에 이르려면 힘 평형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항력은 밑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 공기에서보다 기체 X에서 항력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쵸. 뭐 출발은 이걸로 한 거잖아요. 지금. 질량 가지고 한 거죠, 지금. 그죠? 근데 지구는 질량에 대한 얘기가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중력 가속도 얘기할 때. 또 맞은 친구 누구였지? 규리 맞다 그랬나? 넌 어떻게 풀었어? 앞에 거 성질 다 네. 제거하다가 그럼 2번은 판단을 어떻게 했죠? 이거는 밀도가 작으니까 속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고 A가 밀도가 작으니까 왜 그렇게 생각했죠? 1P에 6S라고 적어있는데 1P 6S? 1P 6S가 없는데? 1P 6S 없잖아. 공백을 갖다 근거로 내었어요? 아, 물체 밀도가 매우 작으니까 속도에 영향을 많이 준다? 오, 오케이. 그건 괜찮았을 것 같아. 좋아. 또 다른 친구? 아니세 누가 만들었지? 어디 풀었어요? 이걸로 풀었어요? 그러니까 문송한 친구들은 못 풀어 이거를. 씨발 이걸 어떻게 하냐고. 이 공식을 몰라. 물론 알려줘요 이거를. 중3 때 알려주지 않아요 이거? 중3 과학 시간에 이거 알려줘. 근데 이걸 왜 기억하고 있냐고 문송한 친구들이. 윤사 외우기도 졸라 빡센데 이딴 공식을 왜 알고 있냔 말이야. 근데 저걸 알아두면 좋다. 알아두면 좋은데 그렇다고 이걸 갖다가 써가지고 문제를 푸는 건 대단히 상식이기만 한 거잖아 이거는. 배경지식에. 난 마음에 안 들더라고. 문성한 친구들은 갑자기 이걸 써주냐 그러면 아니 씨발 저걸 왜 써주는 거지? 치근에 안 나오는데 왜 써주는 거야? 왜 이걸 가지고 풀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답이 없지. 이과 친구들은 그냥 이렇게 풀어요. 잘하는 친구들은. 아까 서빈이 말한 것처럼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한다. 근데 이걸 못 쓰면 못 풀죠. 이걸 못 쓰면 못 풀어요. 결국에. 그 내가 생각하는 게 이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세요. 내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지문의 근거로 주면 나는 이거밖에 없더라. 또 누가 맞았다고 했지? 저 어떻게 풀었어요? 약간 5번이 확실히 맞다고 한 것보다는 1, 2, 3, 4가 이게 다 틀리니까 하고 그 다음 생각해봤어. 그럼 2번은 어떻게 판단했어? 저 2번이 쌤이 한 걸 약간 틀리게 해버렸는데 이게 왜 그랬냐면 A, B가 각각 일정한 속도인데 저는 네. A, B가 속도가 일정하다라고 둘이 속도가 똑같다고 봤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봤는데 근데 네. 그 이유를 해석을 한 게 그러니까 A에 작용이 있는 항력이랑 B에 작용이 있는 항력은 이제 크게끔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작게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앞에 보면은 항력은 뭐 속도에 따라서 뭐 커진다 했는데 속도가 같다고 해석을 해버리니까 네. 이제 여기서 그 차이를 봐야 되는 게 항력 두 개 둘 다 단면적이랑 표면적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두 개는 표면적이 같으니까 항력은 같겠구나 이렇게 해서 틀렸다 이렇게 넘어가. 그러니까 뒷걸음질 치다가 뭐 잡은 거네. 네, 뭐 여기까지만 듣고 지금 세 번째 얘기하는데 꼭 보세요. 꼭 여러분 다른 토리를 좀 보세요. 기출문제집 해설도 읽어보시고 그 인강 선생님들이 찍어놓은 영상 좀 찾아서 보시고 교재에 이 지문이 꼭 들어가 있거든. 무조건 들어가거든 얘는. 반드시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보세요. 어떻게 풀어주는지. 그리고 나의 풀이에 뭔가 오류가 있는 것 같으면 좀 알려주세요. 나도 모르겠어서 그래요. 일단 내가 우리 후강쌤이랑 거미쌤한테는 검증을 받았거든. 그래 이렇게 풀 수 있구나 했거든요. 물론 저 형들이 틀렸다고 난 생각은 안 하지만 틀릴 수도 있잖아. 알려주세요. 알았지? 그래서 다다음 시간에 내가 물어볼게. 그래서 뭐 다른 의견이 안 나온다고 하면 둘 중에 하나죠. 니네가 관심을 끌었거나 아니면 내가 짱이거나. 제가 재수없었어요. 오늘 여기까지. 6번은 다시 풀어봐라 집에 가서. 다시 해봐. 자, 그 다음에 잘잘국어.
가. 야. 그러니까? 앉아서 뭐하게? 언제까지 여기 그랬어? 수업 보내? 예. 자, 문학 질문 있습니까? 18, 19, 20, 21번 김원전. 김원전 질문 있어요? 이제 김원전 공부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아닌가, 그냥 안 봤나? 문학 시간에 보지 않았나요? 안 봤구나. 미안해. 없어? 오전시? 수필 세트? 24번 몇 번 골랐죠? 2번. 2번 감정이입. 뭘 보고 감정이입이라고 생각했어요? 뭐를 보고? 서로 백도? 그냥 사람을 잘 못했어. 여러분 이제 아직 그러니까 문학 개념이 없으면 특감을 좀 들어요, 여러분. 부족하면 감정이입이 생기려고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대상이 사람이 아니어야지. 얘를 사람처럼 표현해야지. 그리고 감정 표현이 있어야지. 이 셋을 모두 만족시켜야 감정이입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감정이입이라고 착각하기가 쉬운 게 이제 나의 셋째 주자는 백구인데 백구를 의도한 게 맞지. 하지만 여기에 무슨 감정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 감정이입이 될 수가 없죠. 지금 중량 밑에 개새끼도 나오는데요. 뭔 상관? 얘가 뭐 감정이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걔가 짖기만 할 뿐이지. 정답 3번 해소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던 화자의 근심이 특정 대상으로 인해 환기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환기 뜻이 뭐라고? 떠오르게 한다. 떠오르게 한다. 화자가 그러면 상태가 좋았어 안 좋았어? 계속 안 좋았죠. 중략 이전도 마찬가지고 중략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럼 화자의 상태가 안 좋았었는데 잠깐 잊어버리고 있다가 다시 떠올랐다. 뭐 이런 얘기잖아. 거기 이제 실음이라는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나의 그 중략 이전 부분에 보시면 가운데 있어요. 한나절 잊었던 실음 자연히 고쳐나니. 고쳐난다는 건 다시 생각난다는 얘기잖아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요? 개가 짖어가지고. 그러니까 3번이 맞는 거죠. 또 30번 30번 몇 번 골랐습니까? 몇 번? 4번 인지를 탑에 묶어 탑의 방패막이로 삼는 곳에서 맞잖아요. 이게 그 소위 얘기하는 보기박이잖아요. 이게. 너무 비인간적이지 않나요? 보기박. 1, 2, 3, 5번이 맞아서. 이거 고려 거란전쟁에도 나와요. 니네 안 본다고 그랬지? 나와 그 거란놈들이 고려인 포로들을 갖다가 보리밥으로 써요. 나쁜 새끼들. 그래서 4번은 맞는 말이고 2번이 틀렸죠. 2번이. 내가 문상병의 이야기를 듣고 식사를 하다 말고 깡통을 손에 든 채 일어서는 모습. 에서 자신이 참여하게 된 작전의 내용을 분명히 알게 된 긴장감을 볼 수 있고요. 그럼 이제 거기 보시면 식사를 하다가 말고 깡통을 손에 든 채 일어나서 뭘 합니까? 뭘 해요? 막 어디 보죠, 막. 뭐 경비 초소도 보고, 그 다음에 뭐 널찍한 빈터를 보고, 초소 뒤로 울창하게 자란 숲을 보고, 쭉 봐요. 보고 난 다음에 뭐 합니까? 보고 난 다음에 뭘 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지. 왜요? 이따위 탑 지키려고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리고 2번처럼 만약에 자신의 작전의 내용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굳이 억울해할 필요가 없지 않나? 아니, 더 억울해야 될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분명히 알게 되지도 못했고요. 긴장감은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저는. 그러니 정답이 2번이다. 여러분 이거 소설 결말 알아? 얘네가 베트남 파병간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월남전. 그 탑을 지키려고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군대가 주둔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베트콩들이 막 공격이 오면 정말 목숨을 바쳐가면서 그 탑을 막 지켜. 막 지켜. 그래서 탑은 베트남인들에게 소중한 거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실제로 죽은 전우들도 있고. 근데 미군이 이제 얘네가 주둔하고 있는 데로 쓱 오거든요. 그때 이제 미군이 사실상 베트남 전쟁을 치르는 그 뭐야, 우리 입장에서는 뭐랄까, 형이지. 형이 오니까 이제 형들이랑 얘기를 좀 해. 니네 임무 수행하느라 고생했다. 형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나라 애들이 아유 고생은요 뭐 당연히 해드려야 하는 거죠. 근데 어쩐 일로 오셨어요? 아니 뭐 여기 우리가 점령해야 되니까 왔지. 근데 너네 여기서 뭐 하고 있었니? 이래요 미군이. 그래서 저희 탑 지키고 있었는데요. 형이 시킨 거 아니었어요? 아니 우리는 그런 거 시킨 적 없는데? 해놓고 그 탑 있던 자리에다가 캠프를 차린다고 불도저로 바로 밀어버려요. 이 탑 지킨다고 사람이 몇 명이 죽었는데 바로 미군이 와가지고 밀어버립니다. 그러고 끝나요. 별로 허무하죠? 전쟁이라는 게. 시간 되는 친구들은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허무합니다. 현대시는 혹시 없나? 없고 독서? 앞에 뭐 4번부터 7번까지 혹시 있다면 4번, 5번, 6번, 7번. 나는 개인적으로 6번이 진짜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요. 6번을 틀린 친구들은 내가 생각할 때는 시간을 평생을 줘도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6번을 틀렸다면. 6번을 틀렸으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접근을 해야 될지부터가 막막할 것이고, 지문에 근거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해도 생각이 안 될 가능성이 크다. 근데 얘는, 나는 이제 이걸 어떻게 풀었냐면, 물론 이거 물리 지식이 있는 친구들은 잘 풀더라고요, 쉽게. 근데 나는 이제 완전 무능한 사람이니까 어떻게 풀었냐면 그냥 논리로 풀었거든요. 논리로. 6번 문제를 논리로 풀었는데, 일단 C부터 먼저 특정을 하는 거야. C부터. C. 아인슈타인이 뭐라 그랬냐면, 그로부터 중력 수축 과정에서 사건의 지평면은 출현할 수 뭐 있다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사건의 지평면이 출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얘는 달리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중력 수축 과정에서 블랙홀이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중력 수축 과정에서 블랙홀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말이잖아. 그리고 블랙홀이 생긴다라고 하는 건 달리 얘기하면 평형 상태가 유지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반대가 뭐가 되냐면, 만약에 사건의 지평선이 존재할 수, 지평면이죠 지금. 사건의 지평면이 존재할 수 없다면 대립상이니까. 얘는 블랙홀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고, 즉 달리 얘기하면 평형 상태의 유지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평형 상태가 제일 마지막에 붙어 있는 D랑 연결되거든요. 방금 요 앞에는 C인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C에 있다가 있으면 D에도 있다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C에 없다가 있으면 D에도 없다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답이 아닌 건 일단 3번, 4번은 답이 아니야. 틀린 친구들 그렇게 보고 있니? 3번, 4번은 답이 될 수가 없어. 있다 세트이든지 없다 세트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1번, 2번, 5번 중에 하나가 답이고요. 그 다음에 특정할 수 있는 것은 이제 B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천체 안의 입자는 여러분 물체죠. 그렇죠? 입자는 물체. 그러면 여기부터 해보는 거야. 만약에 블랙홀이 있다고 한다면 어쨌든 지금 두 번째 문단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세 번째 문단이구나. 물체의 속도는 언제나 빛의 속도보다 느리기 때문에 블랙홀이 중력 수축 과정에서 블랙홀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어떠한 물체도 빠져나올 수가 없고 우리는 그걸 관찰할 수 없다 막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얘랑 대립상이니까 이쪽에서는 무슨 말이 나와야 되냐면 반대니까요. 만약에 물체의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빠르다고 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논리가 있다로 갈 거면 물체 속도가 느리다로 나와야 되는 거고 없다로 갈 거면 얘가 빠르다고 나와야 돼요. 그러면 2번도 지울 수 있죠. 없다인데 느리다가 나왔으니까. 그치? 마지막에 A를 생각해 보는 거야. 아인슈타인은 어떤 천체 반경이 슈바르츠 쉴트 반경의 1.5배 이하가 될 것인가 이상이 될 것인가. 야, 솔직히 내가 이거 판단하기 너무 힘들었는데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쨌든 지문에 뭐가 나왔습니까? 중력 수축의 과정이 나왔잖아요. 아니 보기에 중력 수축 과정에서 아인슈타인이 계산해봤는데 계산은 틀리지 않았지만 그에 대한 해석이 문제돼요. 그러면 중력 수축 과정에 대한 계산은 맞았다는 얘기잖아요. 중력 수축 과정에 대한 계산이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얘지. 얘란다. 계산이 맞았다라고 하는 건 오케이 알겠지만 그 해석에 관해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이쪽이 될 수밖에 없지. 다시 한번. 오펜하이머가 주장한 중력 수축의 과정은 결국 블랙홀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거잖아요. 사피에 보시면 중력 수축 과정을 긍정하면 블랙홀 생기는 걸, 현역 상태가 깨지는 걸 긍정할 수밖에 없어. 이걸 수학적으로 검증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야. 그건 맞아. 근데 그걸 해석을 어떻게 했다고? 반대로 했다고. 그러니까 문제라고.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어야 되지. 슈바르츠 쉴트 반경이 1.5배 이하가 되면, 이상이 되면 안 돼요. 그건 중력 수축이 아니에요. 1.5배 이하가 되면 중력 수축 과정이 일어난다면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데 그에 대한 해석이 반대로 나왔다. 반대로 나와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문제더라를 지적한 거야. 그러니까 정답이 1번이 되더라. 나도 잘 몰라. 슈바르츠가 누군지 모르고요. 오펜하이머는 영화 봐서 알았죠. 졸라 지루했는데 그거. 핵탄두 쏘는 거. 그거 보니까 알았지. 그 전에 뭐 내가 알았겠네. 아인슈타인이 워낙 유명하니까 알지. 나도 잘 모르는데 6번 문제 접근할 때는 만약에 틀린 친구들 어떻게 접근하는지도 조차 감이 안 온다고 한다면 일단 논리를 따져봐라. 조합들을 따져보거라. 있다 나오면 얘고요. 없다 나오면 얘여야 돼요. 그래서 속도까지 대입상 설정을 잘 하셔야지. 그러면 몇 마디 풀 수 있지 않았을까.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풀었는지 나도 궁금하긴 한데 시간이 없으니까 못 풀어보네요. 틀린 친구들은 다시 풀어보시고 그 다음 법지문은 10번이 이제 어렵죠. 10번이. 근데 얘는 솔직한 얘기로 소거법으로 풀어야 됩니다. 실전에서는 소거법 써야 돼요. 얘는 1번, 2번, 3번, 4번이 다 맞거든요. 10번 문제.
일단 보기 해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특정을 해야 돼요. 둘째 줄에 의료사고가 났다고 그랬잖아요. 의료사고가. 의료사고는 상피를 근거로 보자면 증명책임 완화 또는 증명책임 전환의 대상이에요. 근데 그 보기에 또 어떤 말이 있어요. 법원은 고도의 개연성 있는 경험칙을 이용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대요. 그러니까 개연성 있는 경험칙을 이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증명책임 뭐가 이루어졌다? 완화가 이루어졌다. 증명책임 완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특정을 해놓고 가야 돼. 그럼 일단 원고 피고를 먼저 해보자면 A 유족이 원고, B 의사가 피고입니다. 원래 증명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원래 원고한테 있는 거든. 근데 지금 의료사고 같은 경우에는 증거가 피고 쪽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뭘 시켜준다고? 증명책임 완화를 시켜준다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표현증명이에요. 표현증명. 표현증명. 그러니까 A가 뭐라고 주장하냐면, 자, B가 죽었다. B가 죽었다. 맞죠? 아, B가 죽었다. 이건 결과지. B가 수술을 했다. 그리고 B가 사망했다. 이건 B 때문이다. 왜? 왜요? A에게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A에게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 따라서 A는 죽을 이유가 없었고, B가 수술을 했기 때문에, B가 수술 중에 과실을 저질렀기 때문에, A가, 뭔 소리야. B가 사망하면 안 되죠. 미안합니다. A가 사망한 것이다. 이게 표현증명이지.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 A 유족 측의 주장을 깨고 싶다면 B의 주장은 어떻게 나와야 돼요? 알았어. 내가 수술한 거는 맞아. 그런데 A에게 특이 체질에 해당하는 무언가가 있었어. 그래서 A가 사망한 거야. 이렇게 가야지, 논리가. 얘도 마찬가지로 표현될 거야. 그거를 좀 합시다. B가 수술을 했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얘? 지문에 나온 용어를 써보세요. B가 수술을 했다는 건 뭐냐면 전제 사실이에요. 이건 팩트죠. 얘는 팩트. 얘는 팩트잖아요. 전제 사실. 그 다음에 얘는 결과. 요 가운데 있는 얘는 누구? 얘는 뭐야? 얘가 과실 추정. 이렇게 된다. 전제 사실을 기반으로 추정을 하는 게 표현증명이잖아요. 3P 제일 마지막에 써있어. 3P 제일 마지막에. 3P 밑에서 셋째 줄 볼까요? 양립하는 또 다른 사실을 증명해서 그 추정을 깰 수 있다. 다시 뭘 깬다고? 추정을 깬다. 뭘 깬다고? 추정을 깬다. 틀린 식으로 적어야지. 추정을 깨는 거야. 추정을. 그 다음 앞의 사례에서 자동차의 인도지입이 뒷차의 충격에 의한 결과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앞의 과실 추정은 번복된다. 다시 뭐가 번복돼? 과실 추정. 과실 추정이 번복된다. 과실 추정이 번복된다. 그죠? 어쨌든 이 둘의 견해는 양립하는 건 맞아. 근데 얘가 번복된다고. 얘가 번복된다고. 근데 5번 선제 뭐라고 돼 있냐면 A의 사망이 특이 체질로 일한 것임을 B가 증명했다면 유족들의 증명을 인정한 것을 번복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겠고. 아니, 증명한 걸 번복하는 게 아니라 뭘 번복한다고? 과실 추정을 번복한다고. 야, B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아니야.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거 잘못된 추정이야. 얘를 번복하게 된다. A 유족들의 주장 전체를 번복하는 게 아니고, 오케이, 네가 내가 주장 알겠어? 얘는 주장을 해. 그러니까 증명 인정을 번복하는 게 아니라 과실 주장을 번복한다고 해야지. 좀 약간 치사한 문제예요, 이런 거. 근데 이 흐름 메커니즘을 잘 보시면 이 부분에 특정해서 한해서 지금 번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전체를 번복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알았죠? A 유족들의
요 전체를 부정한다고 그러시면 안 되고 요 부분을 부정한다고 해야 맞는 말이에요. 나머지는 뭐 괜찮았을 것 같고. 그 다음은 이제 예술 지문인데 16번이 조금 까다로운 유형이지. 왜냐하면 가는 읽으시면은 가 해석하면서 이거 킵이구나 합니다. 근데 나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지문에 등장하는 놈은 킵이 아니면 스크러턴인데 가는 킵이고 그럼 나가 스크러턴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라고. 나는 스크러턴이 아니라 제3의 인물이에요. 근데 입장을 살펴보시면 스크러턴이란 서로 대립적 관점을 가진 인물이에요. 보기 해석할 때 나가 스크러턴이랑 대립적 인물이구나, 대립적인 주장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으면 아마도 판단하기가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스크러턴이랑 왜 대립입니까? 를 물어본다면 스크러턴은 뭐라고 주장했어요? 회화는 가능하다. 뭐가? 대상과 재현 대상과 그 다음 뭡니까? 재현 대상을 식별할 수 있다. 매체랑 재현 대상이랑 식별이 가능하다. 회화는. 하지만 음악은 불가능하다고 그랬지. 근데 보기에 나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음악의 경우에도 이와 동일한 논리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음악에서도 매체랑 재현 대상이랑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는 똑같은 거잖아요. 식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얘는 스크러턴이랑 반대죠. 그렇게 읽어놓으면 정답 고르는 건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다시 풀어봐. 그렇지? 다음 주에는 오지마. 괜히 와가지고 문 잠겨있습니다 이러지 말고요. 물론 그럴 친구들이 없다는 걸 우리가 뻔히 알지만 그 친구들 보면 뭐 해보라 그러면 자꾸 까먹는데 학원 오지 말라 그러면 절대 안 까먹더라고. 오지 마시고 괜히 아침 와가지고 전화하지 마라. 알았죠? 10시에 전화해서 선생님 학원 문이 안 열리신다 이러면 안 돼요. 차단할 거야 그러면. 새해 복 많이 받고 살 많이 쪄서 오거나. 알겠어?